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는 그런 한 주 지나고 있죠. 자, 이런 중요한 시기를 무사히 지나는 건 물론이고 그 수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부터 가상화폐까지 모든 분야의 투자를 총망라하면서 그야말로 돈 벌게 해줄까라는 부제처럼 돈 벌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루트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선물에 집중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할 얘기 많은 오늘입니다. 진짜 프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어요? 늦게 주무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죠. 그렇죠. 네. 워낙에 새벽에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네. 사실 우리 어제 주식시장이 휴장이었지만 왠지 더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요일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이벤트가 정말 많은 한 주였잖아요. 네. 자, 제일 먼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1.75에서 2%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 6월의 금리 인상은 원래 좀 예측된 이벤트긴 했잖아요.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6월 FOMC가 이제 열렸는데 그 기준금리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6월 FOMC가 주목을 받았던 게 점도표라든지 이제 그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이제 제롬 파웰 이사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것이냐, 현재 경기 판단을 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사실 뚜껑을 열었는데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도표상에서는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올해 이제 4번을 인상할 것이다라의 표를 준 그 연준 이사가 7명에서 8명으로 다소 이제 좀 약했죠. 1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FOMC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웰 이사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물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미리 뭐 승전보를 울릴 생각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연준에서 아주 적절하게 그 시장 드라이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스텝을 밟아 나갔다. 그게 이제 그 종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3시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했었죠. 새벽 3시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종목들이 달러 상승, 또 채권 금리 상승, 쪽도 유로 하락, 뭐 골드 하락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딱 30분 뒤에 3시 30분부터 다시 FOMC 발표 전 이전 수준으로 종목들이 다 원상 복귀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는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사실 소문잔치에 먹을 거 없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딱 30분 흔들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예전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이나 그 제닛 옐런 의장이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나 봐요. 이전에는 왜 그 성명서를 꼭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뭐 완만히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기자회견은 원래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옐런하고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비슷한 면도 많습니다. 어떤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거. 그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간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제롬 파웰 이사가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일제히 그 연준에서 목표치라는 지표들의 그 값을 상향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표출을 했었고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해석하듯이 매파로 그 성명서가 발표된 거 비하면 그렇게 지수에도 충격이 그다지 없었다. 채권도 마찬가지였고 통화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난하게 흘러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금리 인상을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인상을 했지만 이 점도표를 열어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향후에 금리 동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 인상이 몇 번이나 더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 때 결과에서 제롬 파웰 의사를 얘기한 것처럼 올해 이제 연준이 목표치는 1년 총 목표가 2.1에서 2.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12월달 이제 연내 4회 기준금리 인상은 어제부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어떤 GDP도 2.7에서 2.8로 상향시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3.8에서 3.6으로 다시 좀 다운을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이제 물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 PC 가격 지수라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이 PC 가격 지수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1.9에서 2.0으로 1포인트 0.1% 상향을 시키면서 어떤 그런 그 경제 지표의 견고한 그런 측면을 맞춰서 금리 인상도 4번은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 2달 정도, 길면 한 3달 정도, 9월 FOMC까지는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더 이상 시장에는 메인 이슈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오늘 방금 이제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메인 이슈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금리 인상 이슈 정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22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진행이 됐잖아요. 이 양적 완화를 올해 말에 종료를 하기로 하고 금리는 동결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상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차이가 조금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예, 물론 오늘 22 방금 전에 발표된 22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기 전에 급하게 이제 좀 리뷰를 하고 왔는데 좀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8시 45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변동된 사항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현행 제로금리였고요. 제로금리고, 그리고 한계 대출금리가 0.25, 그리고 그 예치금리가 마이너스 0.4였는데 요 금리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채 발표를 해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게 그 현행 이제 매월 300억 유로 채권 매입에 달하는 국제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9월까지는 기존 그대로 300억 유로 국채 매입을 해주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는 150억 유로로 축소를 시키겠다. 그 다음 12월에는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를 하겠다. 요게 이제 좀 변화된 움직임인데, 요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가 변한 게 있죠. 성명서에. 그게 뭐냐면 이제 현행 어떤 이런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내년 2019년 여름까지 이어가겠다, 지켜가겠다. 요게 이제 또 한 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매파로 해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지금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죠.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채 매입 축소라든지 폐지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반영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여름까지 지금의 현행 기준금리 요 정책을 유지하겠다. 요게 다소 이제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내년 여름이면 지금 거의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어쨌든 FOMC는 어제 그 밝힌 대로 하반기까지 4회에 인상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3회 인상을 전망치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미국과 유로존의 어떤 금리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유로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ECB가 몇 년간 양적 완화를 이제 많이 하다가 앞으로 이거 안 한다 그러면은 유로화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양적 완화를 하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 12월이면 좀 금방일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 물론 이제 지금 뭐 내년 2019년 6월까지, 그러니까 여름까지 한다고는 했지만
요게 이제 그 남은 시간 어떤 글로벌 이슈들의 변동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ECB의 행보가 앞으로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드라기 총재가 그렇게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유로존에서는 현행 그 금리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지금까지는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미국 금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네. 이게 또 채권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 금리는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반대로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4회 인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그렇게 뭐 급하게 같이 동반 상승하거나 반대로 채권 가격이 그렇게 급하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큰 기조들을 따라가겠지만 채권 금리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장의 그 매수 매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선 반영해서 뚝뚝 올라가고 뭐 가격 같은 거 뚝뚝 부러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자체가 일단 이슈가 소멸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 물론 이제 이제 연내 4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전략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채권은 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큰 기준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이탈리아 정치권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충분히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혼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표 얘기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역시 좋았고요. 예상치보다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줄어들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다시금 확인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지수 선물이 지금 잘 오르고 있는 모양인데 종목별 대응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 자, 일단은 이외에도 앞으로 중요한 지표 발표가 몇 개 더 남았나요? 뭐가 더 있나요? 예, 일단은 오늘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했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미국 쪽에서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내일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 그 관세, 고관세, 그래서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그 부가 관세할 그 물품들을 지정해서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남은 일정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번 주 한 주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또 강연회에서 이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강연회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16일 부산 디자인센터 해운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해주가에서도 이제 여러분을 위한 깜짝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시 후 나간 퀴즈에 대한 답을 아시면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통해 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자, 유료 방송 체험권이 나가나요? 1대1 컨설팅이 나가나요? 뭐가 나가나요? 유료 방송 체험권이 아마 나갈 걸로. 네, 좀 기대 좀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하지 못한 이 리얼한 투자 전략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퀴즈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이사죠. 그 미 연준 의장의 그 임기는 몇 년일까요? 1번 2년, 2번 3년, 2번 3년, 그리고 3번 4년.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문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번호랑 답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2년이고 2번이 3년이고 3번이 4년인데 일단 시기 적절한 퀴즈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방송 중간에 또 힌트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요. 유료 방송 체험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질문 타임으로 돌아올게요. 네, 우리가 해외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봐도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여의도변 프로 전문가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미 연준이 매파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기사에 나오는데요. 도대체 매파가 무슨 뜻인가요? 왜 매파로 돌아섰다고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매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정확히 모르면은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매파, 어떤 걸 매파라고 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매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아마 처음 사용했을 겁니다. 1940년대였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지금은 가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시기는 1960년대 미국 베트남 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사실은 경제 용어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고수하는 어떤 정치파를 그런 정치파들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매파라고 불렀고 그리고 아니다.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가졌던 정치파들을 비둘기파, 평화의 상징이 이제 비둘기고 공격적인 게 이제 매가 되니까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빗대서 이제 그때부터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역사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뭐 저도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왜 하필 매고 비둘기인지 이것도 육식 공격성 이런 것 때문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가 그 뒤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이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용어로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넘어와 보면 조금 이제 좀 변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긴축,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강경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준 이사들이죠. 그렇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12명이 이제 FOMC 연준 이사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긴축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좀 표방하는 사람들을 매파로 분류를 시키고요. 반대로 이제 아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좀 표방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 이제 올빼미파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실용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새 종류가 되게 많네요.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는 매파, 네. 비둘기파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왜 매파로 돌아섰냐고 지금 해석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FOMC 회의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고 있는 중요 지표들 GDP라든지 아니면 PC 가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의 상향치를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상향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매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성명서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것만으로 보면 매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그렇군요. 거의 지금 하나의 무슨 다큐멘터리 듣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옛날에 제넷 옐런 의장보다는 덜 비둘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분도 매파는 아닌 거죠? 예, 그렇지 않고요. 제롬 파월 의사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사실은 옐런 의장과 같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였는데 이제 연준 의장의 임명이 되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파는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빼미파에 이제 속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연준 의장으로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제롬 파월 의사 그 얘기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그 이 제롬 파월 의사가 상당한 자산가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알려진 것만 아마 1,000억 이상대의 미국의 0.1% 자산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처음에 임명될 때 얘기가 좀 많았었죠. 네. 예, 제가 잡지식이 좀 많아서. 아니,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알려주세요. 예, 방송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런 것도 뭐 알고 있으면 좀. 그러면은 이분이 갑자기 좀 연준에 의정에 취임을 하면서 조금 바뀐 이유나 뭐 계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니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는 없을 것이고 가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통화 정책 그러니까 각국에서 펼치는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지금 미국 경기를 판단해 봤을 때 고용이라든지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2008년 이후로 2013년까지 유동성 자산에서 시장에 돈을 풀었던 걸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회수를 할 때 안 하면 그것도 이제 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절하게 그 지표 견고한 어떤 경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스텝을 밟아 나간다. 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정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 아주 풍부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여의도 변프로님 방송을 보고 미 국채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미 국채를 매매할 땐 어떤 지표들에 주목해야 되나요? 네, 사실 미국채 매매하는 게 저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봐야 될 것도 많고 요즘 봐야 될 지표도 많은 것 같은데 이 국채 매매할 때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해외 선물에서 미 국채를 많이들 이제 거래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먼저 미 CME에 상장된 미 국채는 2년물, 5년물, 그리고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년물을 거래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도 그 해주가 프로그램 통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10년물이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호가 잔량이라 그러죠. 매수와 매도 5호가씩 깔려 있는 그 호가 잔량들도 제일 많은 수량이 깔려 있고, 그리고 2년물, 5년물 또 장기채, 그러니까 모기지채라고 하는데 30년물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이제 10년물이고, 미국 금리를 논할 때는 10년물을 기준으로 많이들 그 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물을 거래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30년물도 많이 합니다만,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시 주목해야 될 지표. 지금 방송 초반에도 이제 국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금리 얘기를 드렸는데, 당연히 국채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그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통화정책, 앞으로 어떤 그 예상되는 통화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거를 꼭 인지해 주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채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골드라든지 엔이라든지 달러도 뭐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안전자산에 있어서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리스크, 그러니까 뭐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이라크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뭐 미국 북미 뭐 대화 회담, 아니면 또 미국 중국 뭐 무역 전쟁, 이런 어떤 글로벌 리스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챙겨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랑 좀 반대로 가니까 채권금리 동향을 꼭 챙겨주시면서 국채 매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글로벌 뉴스에도 많이 예민하다고 하니까 뉴스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채 오늘 매매 방법은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대화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직접 여의도 변프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강연에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달 16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그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해운대 근처에 있습니다.
디자인 센터에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모레네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해운대 가신다고. 부러워요. 같이 가고 싶네요. 부산 가셔가지고 잘 만나고 오시고요. 자, 강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부산이라서 혹시라도 내가 그 지역이 아니다, 멀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에 도전하시면요. 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여의도 면프로의 이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현재 이제 제롬 파웰 의사죠. 연준 의장의 공식적인 임기는 얼마일까요? 1년, 2년, 1번 2년, 그리고 2번 3년, 그리고 3번 4년. 제가 이제 이전 프로그램이었던 해양사신기 스페셜 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정답으로 한 번호만 제가 넣고 있거든요. 제가 3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올해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은 언제까지 연준 의장으로 계시는 거죠? 이제 4년 뒤니까요. 카운트를 해보면 2022년이 되겠죠. 아, 그렇게 이제 정답을 네, 더하기를 해보시면은 좀 네. 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실전 매매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반가워하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창 종목이 움직이는 시간이죠. 정말 바로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종목별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먼저 이 미국제 10년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일단 전문가님이 미국제 10년물을 매수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진짜 차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지지가를 118.24 주셨고 저항가 120.19 잡아주셨는데 지지가를 완전히 딱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이 간밤에 금리 인상 하자마자 채권 가격이 엄청 널뛰기를 했잖아요. 엄청 출렁였다가 정확히 그 지지가 바로 위까지 떨어졌다가 맞고 다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죠? 지금 현재 119-13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약간 강보합이잖아요. 네네. 미국채 월요일에 사신 분들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이제 FOMC 이후에 채권이 3시부터 3시 반까지 정확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줬고, 어떤 지금 이제 60분 봉을 좀 보시면, 60분 봉 보시면, 이게 이제, 밑에 쪽으로 이게 이제 어제 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봉 이렇게 하락을 해줬다가 보시면 118.29, 2구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형국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3번이 아닌 4번으로 인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그렇게 뭐 뚝뚝뚝 부러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되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되려 채권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계속해서 있던 박스권을 보였던 이 부분 그리고 119.03 요 부분 그리고 이 밑에는 언더슈팅 구간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119.00 밑에 선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거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주위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그리고 내일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 2차전이 내일 드디어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텐데 그 전까지는 아마도 그 채권이 그렇게 대려 위쪽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지 밑쪽으로 그렇게 크게 하락할 어떤 모멘텀인 부분은 없지 않나.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119.09 이런 부분들 119.09 이런 부분들에 올 때 이쪽에서 그 분할로 매수하셔서 한번 홀딩 전략 취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S 전략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채권은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단타 매매보다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물론 채권을 가지고 단기 거래, 장중 거래도 가능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하고 좀 틀리게 종목 특성이 어떤 추세를 형성하면 길게 끌고 가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면 너무 짧은 단기 거래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여겨집니다. 미국채는 좀 단타도 나쁘지 않지만 웬만하면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채권 금리도 인상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ECB 회의 중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긴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FOMC 새벽 3시에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죠. 미 채권 금리가 이제 상징적인 금리 지수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8%라든지 네. 아니면 3%라든지 아니면 최근 고점 부분이었던 어떤 3%, 3.2.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올랐었네요. 순간적으로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3% 이상으로 돌파를 해줬다가 빠르게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렸고 현재는 그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채권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좀 영향을 받고 밀리는 그런 수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 크게 밀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채권 금리가.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요 정도 가지고는 자율 반등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좀 급등한 거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골드 볼까 해요. 골드도 이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매수 포지션 주시면서 1295 지지라인 말씀해 주셨고, 이 위로는 1420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보니까 자, 골드가 1304.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화요일에 월요일이었죠. 골드 바로 매수하신 분들 수익을 잘 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네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월요일에 골드 사신 분들 저 같으면 지금 팔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수익 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월요일 날 제가 드렸던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일봉상 어떤 큰 한 달여간에 사실 골드가 이렇게 한 달여간 비추세관 박스권을 이렇게 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박스권 횡보가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어떻게든 방향성을 보일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 이제 매수를 해보셔라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지지가로 제가 1295, 1294선을 드렸는데, 그 선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295에서 1294선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 테스트를 거친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뭐 어저께 이제 6번, 여기도 이제 뭐 7번, 8번 해서 이 구간을 제가 이제 그 골드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면 어찌됐든 골드 같은 경우는 1300 이상에서 시세를 형성할 것이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반대로 1270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오늘 아까 보니까 1316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1310 정도에서는 1차 청산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최근에 어떤 큰 박스 1310과 1295 요 박스가 되겠죠.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의 상단이 1310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1310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그 청산을 하시는 게 좋았을 테고, 지금은 이제 달러 상승, 그러니까 유로 하락 이슈에 인해서 달러가 상승하면서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그 자체 이슈가 아니라 어떤 달러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 구간은 1300 구간이 뭐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상 1302에서 1300 정도 레인지 구간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통해서 그 위쪽으로 매수 홀딩하시는
그걸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10에서 1차 청산하신 분들은 좀 괜찮았을 거다라고 AS 해주셨고 만약에 달러 이슈로 하락을 한다면 저점 매수로 노려보자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 구간 1300 구간 짚어주셨습니다. 진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말씀해 주신 게 골드 같은 경우 유로화 상승 모멘텀에서 달러 강세, 하락 모멘텀이었나요? 달러 강세, 골드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로화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골드의 지금 상승에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뭐 10분봉으로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 1300 구간에서 1312를 돌파할 때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얘가 자율 반등을 한 거고요. 그래서 1312 고점을 갱신하고 지금 내려온 거는 요게 이제 바로 방금 전에 발표된 유로 하락 이슈에 의해서 동반 하락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위쪽으로 계속 그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유로 하락 이슈 반대로 보면 달러 상승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면 얘는 저점 매수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왜 달러가 상승하는데 골드가 내려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골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합니다만 상품입니다. 네. 이제 뭐 산업용이나 공업용으로도 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달러의 영향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거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자, 골드 보기가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골드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상품을 같이 보는 게 또 좋겠네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월요일에 가지고 오신 종목 에이스를 해봤고 오늘 특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품 있으면은 먼저 하나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유로를 한번 유로 좀 지금 주춤합니다. 유로를 좀 보면 네. 지금 많이 빠지네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로는 그 하락하면은 밑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스윙 전략으로 네. 상승 그 모멘텀을 쫓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그 가지고 있었는데 뷰를 네. 지금 보시면 거의 일봉으로 보시면 1%가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네. 고점 대비해 보면 거의 1.8%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네요. 사실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사실 그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이제 스위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좀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계약수 조절을 좀 통해서 좀 추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도 좋겠습니다만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FOMC 금리 인상 기조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라든지 어떤 달러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22에서는 반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비둘기파로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 손 쳐도 그 유로화가 계속 하락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ECB 정책도 오늘 자체는 그 계속해서 어떤 금리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잡아 나가는 또 ECB의 어떤 행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유 계약이 있으시고 지금 내가 매도를 따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수량 조절을 통해서 어떤 마디가 1.16385인데 1.16 밑에서 그 투자금의 뭐 10%나 15% 정도 매수하시고 또 전저점을 돌파할 때 또 10% 15% 이제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해서 스윙 전략으로 쭉 끌고 가시는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 거래자 같은 분들, 계약수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 혹시 내려올 때 그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본 게 60분 봉상 사실은 한번 지지가 나올 부분이 제가 이제 이 구간으로 봤어요. 사실은 이 구간으로 봤었는데 여기를 어찌됐든 지금 물론 꼬리를 만들고 나서 위쪽으로 좀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점을 붕괴하는 이 지점이 어느 정도가 되겠죠? 차트를 그어보면
1.16363이니까 이 부분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정석대로. 그 다음에 단기 거래자분들은 일단은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단기약 들어가셔서 분할로 들어가셔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매수 쪽으로는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위쪽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하루 이틀 3일 기다리셨다가 스윙 전략으로 밑에서 또 분할 매수하셔서 단가를 맞춰서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그런 매매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정리 다시 해보면요. 유로가 지금 많이 하락한 만큼 당분간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기본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은 하락 시 한 10% 정도 분할 매수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사신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손절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요.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퀴즈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미 연준 의장의 임기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은 2년, 2번은 3년, 그리고 3번은 4년.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아시는 분들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시 시장 볼게요. 지금 전문가님 지수 선물은 어떡할까요?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계속 좋아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S&P가 괜찮거든요. 어제는 좀 빠졌었죠. 간밤에는. 예, 어제는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FOMC에서 매파 성향의 어떤 성명문이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S&P 일봉을 보시면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고 어떻게 보면 이 4월 달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평선들, 이평선들을 보시면 다 밑에 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큰 그림은 상승 추세가 맞다. 그렇지만 이제 분봉상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던 각이 여기서부터 좀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한 차례 각이 꺾이는 조정 구간이 왔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가 이제 아까 제가 확인하니까 0.8로 나오면서 시장치보다 좋게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8천을 찍었어요. 오늘 21만 8천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좋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마 68년도 이후로 최고 좋은 수치일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런 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니 진짜 그런 거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8년 이후로 아마 최고 좋은 수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반영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상승한 거는요.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지표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유럽 증시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큽니다. 예, 미국이 ECB 통화정책, 방금 통화정책에서 비둘기파로 나오면서 증시는 호재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S&P라든지 지수 선물이 상승하는 부분이 크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고점 2792선 요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장중 매도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2792.50에서 2795선까지 올라온다면 장중 매도 반대로 밑에 쪽 2780선이나 2782선에서 80선 요 부분은 어떤 이 패턴상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지지 첫 터치할 때 항상 첫 터치할 때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그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첫 터치할 때 2782선, 2780선 내려오시면 매수하셔서 장중 청산을 목표로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 봐주셨습니다. 2792선에서 2795선까지 장중 매도 봐주셨고요. 2782선까지 왔을 때 이 첫 터치할 때 매수하는 전략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스닥 안 볼 수가 없겠죠. 나스닥도 같이 볼까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나스닥도. S&P보다 더 오르네요, 오늘은 더. 사실 최근에 어떤 상승세는 S&P보다는 나스닥이 이제 견인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예. 오늘도 힘이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차트 모양부터가 다르죠. 일봉 모양부터가 S&P가 이쪽 부분에 있었다면 나스닥은 뭐 이미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현물도 돌파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요 보면 분봉상도 S&P가 전일 고점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얘는 일단 그 위쪽에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수 선물을 매매한다고 하면 지수 선물에 대표적으로 미국 지수 선물은 세 가지가 있죠. 다우, S&P, 나스닥.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그 반등시 매도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이 나스닥을 하시는 게 아니라 S&P를 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나스닥이 장중에 굉장히 강하고 네. 얘가 메인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나스닥이 아닌 S&P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매수 접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S&P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스닥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요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보다는 S&P, 아까 말씀드렸던 S&P로 매도는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매수는 2760선이나 70선 언더 2270에서 2760선, 여기가 이제 마디가가 되겠죠. 요 선,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선 정도 해서 이렇게 마디가로 시세가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첫 터치입니다. 이것도 첫 터치 내려올 때, 붕괴될 때 분할 매수하시면 장중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수 선물 매매하실 때 종목 선택 잘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실 경우 S&P, 매수 접근 나스닥까지 해주셨고요. 오늘은 S&P가 조금 더 접근하기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볼까요? 좀 방향이 어디로 튈지가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또 오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꼬리들이 길고 일단 음이죠. 하루 걸러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턴에서는 장중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런 흐름에서는 물론 이제 패턴은 나옵니다만,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은 나옵니다. 패턴은 나와서 이런 것들 그어주고, 이렇게 이어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밑에선 헤드앤숄더 헤드 부분이 이으셔서 그대로 이어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 저항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은 나오는데 사실 이 패턴을 보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런 장에서 굳이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그냥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일정한 위든 아니든 방향성이 나오면 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반대로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2일 오펙 정례 회의를 앞두고 얘는 그 전까지 위든 아니든 큰 추세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그리고 하락 시 매수 전략을 통해서 장중 단타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박스는 말씀드린 대로 요 박스 추세선 하단에선 매수, 위쪽에서는 매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가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이미 다 나오긴 했죠? 이연준 의장의 임기는 정답은 3번 4년이죠. 네. 예, 그 4년이고 그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냉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20년 아니 17년과 1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고, 일단은 네. 공식적인 임기는 4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3번 4년이었고요. 자,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퀴즈 당첨자입니다. 2198님, 7579님, 3429님, 2801님, 2357님, 9353님, 7142님, 3831님, 4408님, 2423님, 이상 10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의 안내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6월 16일 토요일이죠. 그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해운대 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디자인 센터에서 2시부터 5시까지 그 세미나를 제가 이제 여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해주가 하루 종일 꽉 채워주신 여의도 변프로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